연수 문제 8-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저콜레스테롤 식단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임의로 추출된 15명의 지원자들에게 4주간 식단을 제공한 후 그들의 콜레스테롤 감소량과 그렇죠? 이게 Y조 감소량이 그리고 나이 이게 X입니다. 이게 15명의 그런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산점도와 표본 상관계에서 R을 구하라. 여러분들 R에서 이제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8-4번을 보면 X를 입력하고요. Y도 입력하고 플랫 XY 하면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COR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0.64 정도 나오네요. 0.64. 그렇죠? 아니면 여러분들 계산기를 열심히 두드려도 되고요. 네, 0.64 정도 나온다. 위 데이터에서 27세에서부터 37세 사이의 5명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산점도와 표본상관계에서 R을 구해라. 그러면은 여기서 5명이 예를 들면 27세에서 37세 27세에서 37세면 5명은 요 5명일 것 같아요. 그죠? X가 27부터 37까지니까 요 5명을 빼고 요 5명을 뺀 데이터 요 데이터와 이쪽 2개 데이터 있네요. 요것만 가지고서 상관계수를 구해봐라 이런 얘기죠. 그럼 R에서는 요거를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R 프로그램 한번 가볼게요. R 프로그램에서는요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게 이거 한번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데 자 X가 이거 따라오세요. X가 27보다 크거나 같으냐 크거나 같은 거를 이렇게 표현해요. 크거나 같으냐 하면은 값이 뭐가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나와요.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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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se, false. 이거는 논리값이에요. 논리값. 논리값이 나오네. 이게 왜 그러냐면 x가 요거잖아요. 조금 넓혀서 볼게요. x가 요거예요. 45, 43 이건. x는 27보다 크냐라고 하면 이렇게 되면 45는 27보다 크죠. 그러니까 true. 43도 27보다 크니까 true. 여기 보시면 26은요. 맨 끝에 있는 건 27보다 크거나 같아요? 아니죠? 틀렸어요. false. 이렇게 각각의 엘리먼트마다 이 조건을 만족하면 true 아니면 false 값이 나와요. 그 다음에 x가 37보다 작거나 같으냐 이것도 x가 37보다 작거나 같으냐 이거를 실행을 해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논리값이 나오는 거예요. 논리값. 근데 이제 요 두 개의 27보다 크고 37보다 작은 요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한다라고 하는 동시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앰퍼샌드라고 하는 이런 인자로 나타냅니다. 인자가 아니라 이런 기호로. 여기 앞에도 논리값이에요. 논리값이 벡터, 논리 벡터예요. 논리 벡터. 논리 벡터가 이렇게 있고요. 뒤에도 논리 벡터가 있습니다. 그런 걸 엘리먼트끼리 논리 곱을 구하는데 사용되는 게 and라는 뜻으로 이렇게 앰퍼샌드를 사용합니다. 앰퍼샌드가 뭐예요? 엘리먼트가 두 엘리먼트가 둘 다 true면 true고요. 하나라도 false면 false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도 이제 논리가 나와요. 논리. 이렇게 true false니까 false. true false면 false. true true면 true. 이렇게 논리 곱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and예요. and. 여기 참고로 논리 합은요. 논리 합이라는 게 있죠. 둘 중에 하나가 true면 true다. 이거를 이게 긴 막대 표시로 나타냅니다. 여러분들 키보드에서 엔터 바로 위에 있는 거 있잖아요. 엔터 바로 위에 있는 거. 그거는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 바로 위에 있는 거를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버티클 바가 생성이 됩니다. 이 기호가 논리 합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true면 true가 되는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둘 중에 하나가 true면 true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예. 요거를 이 괄호는 여기 있는 이 괄호는 그냥 가독성을 위해서 제가 그냥 넣은 거예요. 안 넣어도 상관없지만 그거를 논리 벡터를 구해서 그거를 ind라고 하는 객체에 저장을 했어요. ind. 그럼 ind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ind에는 이렇게 false, false, true, true, 뭐 false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 ind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첫 번째 컴포넌트는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첫 번째 엘리먼트는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true가 있는 경우만 27보다 크거나 같고 37보다 작거나 같은 엘리먼트다 라는 거를 의미해 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요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다른 엘리먼트만 뽑고 싶어요. 그럴 때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여기다가 인드가 요건데 느낌표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느낌표라고 하는 인자는 논리를 부정하는 겁니다. 논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인드가 false, true 이렇게 나오면은 느낌표 인드하면 각각을 true는 false는 true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바뀌었죠. 그죠? 인드가 첫 번째 엘리먼트가 false인데 두 번째는 보세요. 두 번째는 true 느낌표 인드 하니까 true로 바뀌었어요. false는 true로, 그다음에 true는 false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negation이라고 하죠. negation. 부정을 하는 거예요. 각각의 엘리먼트를 다 false는 true로, true는 false로 바꿔주는 게 이런 느낌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엔 앰퍼샌드, 버티클 바, 그 다음에 느낌표 이런 논리값에 대한 연산하는 그런 기호를 지금 배웠어요. 그러면 이거를 왜 이렇게 뽑아냈느냐? 그거는 바로 우리가 인덱싱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엘리먼트만 뽑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보세요. 자, 한 가지 예만 들어볼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A라는 엘리먼트에 예를 듭시다. C 해가지고요. 1, 2, 3, 4, 5라는 거를 우리가 넣었어요. 그 다음에 A가 3보다 크냐라고 하면 논리값이 뭐가 나와요? 그냥 false, true. 3보다 크니까 이 뒷부분만 true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A 하고서 이 대괄호 용법이라고 하는데 대괄호 안에 뭘 넣어줄 거냐면 대괄호는요 위치 번호예요. 사실은 A1 하면은 첫 번째 엘리먼트가 뽑아져 나오고요. A2 하면은 두 번째 엘리먼트가 뽑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쵸? 야, 그럼 여기다가 C 해가지고 이렇게 1, 3 하면은요 첫 번째 엘리먼트와 세 번째 엘리먼트만 뽑아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쵸? 요게 이제 기본적인 인덱싱이에요. 인덱싱. 이런 인덱스를 가지고서 내가 엘리먼트를 뽑는. 근데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A가 여기에 뭐 0도 있고 1도 있고 뭐 6도 있고 막 이렇게 막 굉장히 길게 섞여 있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나는 3보다 큰 것만 뽑고 싶어요. 그럼 내가 눈으로 3보다 큰 거 위치를 다 찾아갖고 여기다 위치 번호를 다 써준다는 거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프로그래밍을. 그럴 때는 여기다가 A가 이럴 때는 A가 3보다 크냐라고 하면 이렇게 논리값이 나와요. 3보다 큰 엘리먼트의 자리에는 이제 false, 3보다 크면 true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논리값을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A가 3보다 크냐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면 얘를 이렇게 인덱스로 받아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A 여기 인덱스니까 A 인덱스 이렇게 하면 이름을 지읍시다. 여기 언더바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 객체 이름의 일부예요. 이름의 일부. A가 3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을 논리 벡터를 A 인드로 이렇게 저장을 했어요. A 인드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논리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대괄호에 이렇게 넣어줘요. 논리값을 대괄호에 넣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논리값을. 그러면 뭘 추출하느냐? true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는 엘리먼트만 뽑아줘요. true. 이렇게 하시면 뽑은 게 뭐예요? 4, 5, 6만 뽑았죠. 이 인덱스가 의미하는 거는 A가 3보다 크면 true고 아니면 false를 나타내줘요. 이 엘리먼트하고 랭스는 똑같은 그런 논리 벡터를 형성해 주는데 그 논리 벡터를 대괄호 안에 넣으면 그 true의 위치에 해당하는 A의 엘리먼트만 뽑아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위에서 이제 이렇게 느낌표 인드를 여기다 넣어준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드는 뭐였어요? 27보다 크거나 같고 37보다 작거나 같은 그게 인드예요. 이게 맞으면 true 아니면 false예요. 근데 여기다 부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해당하면 27보다 크고 27보다 크거나 같고 37보다 작거나 같으면 false의 값을 갖고 나머지는 true의 값을 가져요. 그거를 대괄호 안에 넣어서 x 이렇게 해주면 27보다 작고 37보다 큰 그 나머지
엘리먼트만 뽑아주는 거죠. 그 엘리먼트를 뽑아서 x1에 넣은 겁니다. y1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x1은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x1 하면 여기 27과 37 사이는 다 빠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대응되는 y 값도 이렇게 추출이 된 거고요. 이해되시죠? 플라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플라팅이 되겠습니다. 요 중간에 이제 요만큼이 빠진 거죠. 이해되시죠? 그 빠진 것들을 가지고 x1과 y1의 코릴레이션을 구해봤더니 0.75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로 한번 다시 가볼까요? 0.75 정도 나왔네요. 0.75 정도. 자, 아까는 얼마 나왔어요? 아까는 빼기 전에는 0.64인데 0.75 많이 높아졌네요. 그죠? 많이 높아졌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안에 아까 뭐가 있었는데 이걸 뺐더니 0.64에서 뭐 0.75로 코릴레이션이 이렇게 높아졌어요. 그죠? 네. 자, 이렇게 구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예요? 가와 나에서 각각 구한 표본 상관계수를 비교 설명해라. 비교. 그냥 단순히 숫자가 그냥 높아졌다. 그냥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되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이거를 이렇게 보셔야 돼요. 원래는 데이터가 여기 있었잖아요. 원래는 여기 데이터가 있었는데 이걸 뺐어요. 그랬더니 자, 보세요. 이게 그룹핑이 이렇게 그룹핑이 맺어져. 이쪽 그룹과 이쪽 그룹. 이렇게 그룹핑이 이렇게 그룹과 그룹이 이렇게 선형 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그 선형성이 굉장히 커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기는 데이터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코릴레이션을 구하기가 참 힘들어요. 의미도 없고. 그러나 이쪽만 가지고 코릴레이션을 구하면 더 낮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0.75라고 하는 것은 X변수와 Y변수가 가지는 선형관계를 좀 더 과장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과장해서 보여주는 오버에스티메이트 되는 거, 잘못한 거죠. 그건 뭐 때문에 그래요? 여기 중간에 데이터가 빠지면서 이렇게 데이터가 그룹핑이 되면서 이 그룹과 그룹의 어떤 선형관계가 두 변수 사이의 선형관계로 나타나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크게 상관계수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관계수라고 하는 것의 한계를 여기서 하나 더 보고 갈 수 있어요. 데이터가 이렇게 그룹핑이 되어 있을 때 상관계수가 잘못된 값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그렇죠? 예를 한번 여기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에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데이터가 여기 이제 x하고 y가 뭔지는 제가 설명을 지금은 안 드릴게요. 좀 보세요. 데이터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이거 상관계수 구하면은요, 이 그룹과 그룹의 이렇게 선형성 때문에 상관계수가 크게 나옵니다. 그죠? 실제로 얘는 뭐냐면은 아이스크림 판매량이에요.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 판매량, 이거는 식중독 건수예요. 식중독. 자, 아이스크림이 많이 팔리면 식중독이 늘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스크림 판매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제 통계를 완전히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첫 번째, 상관계수는 인과관계예요, 아니에요? 상관계수 값이 예를 들어서 0.8이 나왔다.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정도가 0.8 정도 이렇게 강하게 나왔다. 이거를 인과관계를 해석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상관계수라고 하는 것은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값이 아니에요. 그렇죠?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통계 외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두 변수를 갖다 놓고 상관계수를 구하면 인과관계가 이 정도로 강할 것이다 라는 추론은 가능한데, 그냥 무작정 상관계수 값만 보고 x가 증가하면 y도 x의 증가가 y의 증가를 견인하겠네? 뭐 이런 인과관계로, 그죠? y가 증가하는 데는 x가 증가하기 때문이야. 이런 인과관계로 해석하는 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두 번째, 이런 그룹핑 이펙트가 존재해요. 그룹핑 이펙트, 그룹핑 효과가 존재하는데 이게 뭐냐면 얘는요 여름 데이터예요. 여름. 얘는요 겨울 데이터예요. 여름에는 아이스크림도 많이 팔리고 식중독 많이 일어나요. 겨울에는요 상대적으로 아이스크림이 덜 팔리고 식중독도 덜 일어나요. 그러면 이걸 겨울 데이터 따로 뭐 여름 데이터 따로 이렇게 보면은요 상관성이 거의 없어요. 상관계수가 거의 0에 가깝게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룹핑 이펙트가 있어서 상관계수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예, 허구적인 상관관계가 이렇게 도출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게 상관계수를 사용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바로 이 예제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그런 예제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그룹핑 이펙트 때문에 상관계수가 조금 더 이렇게 크게 나오는 0.64보다 0.75만큼 더 크게 나오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데이터를 더 관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구간에서 데이터를 더 관측해서 실제 상관계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셔야 되는 거죠. 앞에서는 0.64 정도 나왔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9장 회귀분석 문제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어떤 복합 비료의 양 X가 농작물의 수확량 Y에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보기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얻었다. 이거는 이제 숫자로 이렇게 주어져 있었고 실제로 계산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가 회귀 모형 단순회귀죠. 단순회귀 변수가 이제 설명 변수도 하나, 반응 변수도 하나 이런 경우를 우리가 단순회귀라고 부르는데 이 최소 제곱법 LSE 리스트 스퀘어 에스티메이션 최소 제곱법에 의한 회귀 방정식을 구해라. 오차 제곱합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회귀 방정식이죠. 제가 회귀 분석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설명은 또다시 드리지는 않겠어요. 시간 관계상. 다만 우리는 이 x하고 y 사이에 알파 플러스 베타 x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관계가 존재할 것이다 라고 해놓고 여기서 이제 이거를 추정하는 거죠. 알파하고 베타를 추정하는 거죠. 이거를 절편이라고 부르고요. 이거를 기울기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했어요. 그죠? 그럼 기울기 추정량이 최소제곱법에 의하면 이렇게 나와요. x의 제곱합 그리고 x하고 y의 교차 제곱합. 이거를 우리가 보통 sxy 얘는 보통 sxx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베타 s는 sxx분의 sxy다 이렇게 이제 보통 외우기도 하는데 여기 이제 주어진 값을 넣으면 돼요. x의 제곱합 70.6 교차 제곱합이 68.3 요거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0.967 정도 나와요. 여러분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절편값은 어떻게 추정이 돼요? 절편은 네 여기처럼 y의 평균 빼기 위에서 추정한 기울기 추정량 곱하기 x의 평균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또 y바는 122.7 베타에서는 여기서 0.967로 나왔고요. x바는 얼마로 나와 있어요? 여기 10.8 이렇게 여기서 그걸 넣고서 계산을 하면 이 정도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정된 회귀 직선식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112.256 절편 더하기 0.967x x가 주어지면 y의 추정값이다 라고 해서 y 햇은 이렇게 나온다. 이게 추정된 회귀 방정식이죠. 오차 제곱합을 구하라. 오차 제곱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sum of square of error라고 해서 SSE 이렇게 나타내죠. 실제 값에서 추정 값을 뺀 거 이거를 오차라고 불러요. 또는 이제 잔차. 오차의 추정값, 오차의 관측값이 잔차거든요. 그래서 뭐 오차 제곱합 또는 이제 잔차 제곱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오차니까 실제 값이 있고 추정 값이 있으면 그 차이를 오차라고 부르면 되잖아요. 그죠? 그거의 제곱합 이걸 구해라.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이걸 뭘 할 수 있냐면 yi 마이너스 y바 예, 요거를 이렇게 여기 yi 마이너스 y바는 y의 요것 때문에 그래요. 요게 주어졌으니까 요게 우리가 이제 y의 편차잖아요. 요건 우리가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느냐면 yi에서 yi 햇 뺀 거랑 더하기 yi 햇에서 빼기 y바 요거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yi 햇을 빼고 더하고 요거에 불과해요. 그죠? 근데 이게 양쪽을 제곱해서 더하면 어떤 특성이 있느냐면 요거는
요거의 제곱합, 요거의 제곱합으로 이렇게 갈라져요. yi 마이너스 yi 해트의 제곱 더하기 yi 해트 마이너스 y 바의 제곱 이렇게 뽀개져요. 왜냐면 이거를 서메이션에 그러니까 제곱해서 서메이션 하면은 이걸 전체를 제곱하면 이게 크로스 프로덕트 텀이 나오는데 그 크로스 프로덕트 이거 두 개의 교차곱의 합 요게요 0이 돼요. 그래서 요거 제곱, 요거 제곱, 요거 제곱의 합 이렇게 뽀개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전체 제곱합 SST, 이거는 잔차 제곱합 SSE, 이거는 회기 직선에 의해서 설명되는 y의 변동 부분이라고 해서 SSR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SST는 SSE 더하기 SSR이라고 하고 이 특별히 SST분의 SSR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R 스퀘어 결정계수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죠? 자, 그럼 요거예요. 요걸 그대로 쓴 거예요. 요거는 요거죠. 요거 SSE는 SST에서 SSR을 빼면 되잖아요. 요거예요. 이게 SST죠. 요게 SSR이에요. 요걸 빼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를 설명한 겁니다. 자, 좀 지우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됐는데 이제 요 부분을 이제 조금 고쳐 써볼게요. 요 부분을 요 부분 우리가 아까 이렇게 y 햇은 식을 쓰면 그러니까 y는 알파 햇 더하기 베타 햇 x 이렇게 찾았는데 이게 한번 알파 햇은 어떻게 나왔냐면은요. 알파 햇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잖아요. y 바에서 빼기 베타 햇 x 이렇게 나오고 여기 베타 햇 x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y 바를 이쪽으로 이양하면 y 여기에서 보면 y 마이너스 y 바는 베타 햇으로 묶으면 x 마이너스 x 바 이렇게 돼요. 그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좌표 평면상에서 x 바 콤마 y 바라고 하는 이 점을 지난다는 거예요. x 바 콤마 y 바를 지나는 직선이구나. 기울기는 베타 햇이고 그죠? 기울기는 베타 햇이고 항상 이 추정된 회기 직선은요. x 바 콤마 y 바라고 하는 점을 지나요. 아시겠죠? 예. 그거를 이용을 할 겁니다. 그거를 이용할 거예요. 자, y 여기 있잖아요. 여기 yi 햇 마이너스 y 바. 그러니까 x가 xi로 주어지면 xi yi 그렇죠? yi 햇이죠. 이게 햇이잖아요. 이게 사실 햇이잖아요. 추정값. x가 주어지면 y가 yi 햇으로 이렇게 추정이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yi 햇 마이너스 y 바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베타 햇 xi 마이너스 x 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제곱하면 이제 베타 제곱, 베타 햇의 제곱, 그다음에 xi 마이너스 x 바의 제곱 이렇게 나와요. 이건 주어져 있잖아요. 이거는 얼마로 주어져 있어요? 98.5로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98.5 이걸로 주어져 있고 그다음에 베타 햇은 우리가 구했잖아요. 0.967 그거의 제곱, 그다음에 x의 제곱합도 여기에 70.6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70.6.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이만큼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시그마 제곱의 추정량. 이 시그마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회기 모형이 yi는 알파 플러스 베타 xi에다가 x가 y를 100% 설명을 다 못해요. 나머지가 에러가 있어요. 에러. 그 에러항이에요. 이 에러의 분포를 우리가 노말 제로 시그마 제곱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거든요. IID 뭐 이렇게 쓰는데 이 시그마 제곱 오차항의 분산에 대한 추정치를 구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거는 이제 SSE 그러니까 잔차 제곱합, 오차 제곱합을 n-2로 나누면 요 시그마 제곱에 대한 추정치가 나오거든요. 예. 그거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n이라고 하는 건 데이터 개수예요. 데이터 개수가 뭘로 주어졌죠? 15로 주어졌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SSE 구했으니까 그거를 n-2로 나누어서 2.499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번은요. x가 한 단위 증가할 때에
EY의 그러니까 Y의 기대값이죠. 이것의 증가분이 1.5단위 미만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가를 검정하여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울기에 대한 검정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베타가 1.5냐 1.5보다 작으냐 이걸 검정해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기울기에 대한 검정은요. 기울기에 대한 검정은 T 검정으로 이렇게 하는데 여기 베타 헤트라고 하는 것이 베타 헤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규 분포 평균은 베타고요. 예. 평균은 베타고 베타 헤트라고 하는 것의 분산은 SXX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나오거든요. 베타 헤트가. 그렇죠? SXX라고 하는 게 여기 X의 제곱합 요걸 얘기해요. 앞에서 했었죠? 네. 근데 이거를 표준화를 하면 베타 헷 마이너스 베타 이거를 루트 시그마 제곱 나누기 SXX 이렇게 하면 이게 노멀 제로원인데 우리가 이제 시그마 제곱을 모르니까 시그마 제곱 대신에 이렇게 시그마 제곱의 헷 추정치 앞에서 구한 요거를 넣으면 SXX로 나누고 이게 자유도 n-2인 t분포를 따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t는 이제 소문자로 씁시다. 그리고 t분포를 나타낼 때 자, 이제 규모가설하에서의 분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규모가설하에서는 베타가 요 참값 베타가 1.5죠. 1.5. 그죠? 1.5. 그래서 베타 n-1.5 시그마 제곱 헷 sx로 나누면 이게 자유도 n-1인 t분포다.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을 이제 베타 헷 구하고 시그마 제곱 헷 sx 값을 넣어서 구하면 마이너스 2.833이 나옵니다. 베타 헷이 1.5보다 작으냐가 대립가설이잖아요. 베타가 여기 보시면 베타가 1.5보다 작으냐 이게 대립가설이기 때문에 기각력은 뭐보다 작다 이런 걸로 나올 거예요. 기각력이 이제 자유도 13 n이 15니까 자유도 13인 t분포에서 이렇게 자유도 13인 t분포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에서 왼쪽의 확률이 이제 0.05가 되는 한쪽 검정이니까 요 임계값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t 0.05에 마이너스 왼쪽에 있으니까 요거 구하면 마이너스 1.771이고요. 여러분들 교재에서 찾으면 요거보다 작으면 이제 기각하면 되죠. 근데 작잖아요. 검정 통계량의 값이 이 임계값보다 작기 때문에 규모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따라서 유효수준 5%에서는 x가 한 단위 증가할 때 y의 기대값의 증가분이 1.5단위 미만이라는 주장이 옳다고 볼 수 있다.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x = 12에서 수학량의 기대값에 대한 95% 신뢰 구간을 구해라. 그거는 이제 x = 12에서의 수학량의 기대값에 대한 점 추정량은 요거죠. 그러니까 여기선 x0, 요게 x0인 거예요. x0. 그러니까 x0가 주어져 있을 때 y의 기대값에 대한 신뢰 구간은 이 점 추정량이 요거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상수 곱하기 스탠다드 에러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스탠다드 에러가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생겼고 t 2분의 알파 n-2 자유도 n-2인 t분포에서 위쪽 확률이 2분의 알파가 되는 그 임계값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구한 그런 값들만 차례대로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신뢰 구간을 구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식은 여러분들 교재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실제 데이터를 주고 한번 회귀 분석을 해봐라 이런 얘기인데요. 이렇게 IQ라고 하는 것이 설명 변수고 평균 평점이 이제 반응 변수예요. 여기 보시면 뭐 회귀 직선을 구해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 산점도를 그려봤어요. 산점도를 IQ하고 평균 평점을 가지고 산점도를 구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직선 회귀를 적합할 만하다라고 보시고 R에서 이 직선 회귀를 적합시키는 함수가 요거예요. LM, 리니어 마들의 리니어, 선형 모형이죠. 리니어 모델의 약자 L과 M을 따와서 LM이라고 쓰고 있고요. 항상 여기 모형을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반응 변수, 물결표, 설명 변수 이렇게 쓰시면 돼요. 설명 변수가 나중에 여러 개인 다중회귀 모형 같은 걸 때는 설명 변수 1 더하기
설명 변수 2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은 생략하고 반응 변수 물결표 설명 변수 제가 요 데이터를 입력할 때요 요걸 IQ라고 입력했고 평균 평점은 스코어라고 입력했거든요. 그래서 요게 반응 변수 물결표 설명 변수 하면 요의 IQ를 설명 변수로 하고 스코어를 반응 변수로 하는 단순회기 모형을 적합해줘요. R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9-5번이죠. 자,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 겁니다. C라는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 입력하고요. IQ가 설명 변수고 스코어가 이제 반응 변수입니다. 이 스코어의 S는 대문자예요. 이런 거 틀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플랫 해보면은 여기 에러가 나왔는데 이게 플랫 창이 너무 좁아서 그래요. 플랫 창이 너무 좁아서 일어난 거니까 다시 플랫을 해봅시다.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LM 하고서 스코어 물결표 IQ 해서 요 부분이 선형회기를 적합시키는 단순 선형회기를 적합시키는 명령어예요. R에서. 근데 그 결과를 모델.1으로 점도 객체 이름의 일부예요. 모델.1으로 저장을 했어요. 모델.1을 한번 프린트 해볼까요? 이렇게 나오네요. 코에피션트 개수죠. 인터셉트라고 하는 게 절편이에요. 절편의 추정값이 0.058. 그다음에 IQ는 이게 이제 IQ라는 변수의 개수예요. 기울기죠. 기울기 추정량이 0.02848. 이렇게 추정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보시면 요 두 개를 가지고서 요거 두 개를 가지고서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어야 돼요. 반응 변수는 절편 더하기 설명 변수의 기울기 개수가 요거. 그래서 이게 1차 식을 y는 알파 더하기 베타 x 이런 식으로 1차 식을 추정된 회계식을 여러분들이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회계직선의 기울기에 대한 95% 컨피던스 인터벌을 구해라. 95% 컨피던스 인터벌은요. confint라고 하는 함수가 제공해져요. R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한 겁니다. 안 그러면 손으로 다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R에서는 이렇게 confint라고 하는 함수를 가지고서 내가 리니어 모델을 돌렸던 거를 그 모델.1으로 저장하고 있잖아요. 그 모형 결과를 여기다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레벨, 이거는 레벨은 0.95. 컨피던스 인터벌에 신뢰 수준 있잖아요. 신뢰 수준. 그거를 레벨이라고 하는 인자로 지정을 해주는데 95% 신뢰 수준이다 해서 0.95 이렇게 지정해주면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인터셉트 있죠. 절편의 95% 신뢰 구간의 하한, 요거는 상한.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 IQ라고 있는 게 이제 IQ라는 변수의 개수, 즉 기울기의 95% 신뢰 구간의 하한, 신뢰 구간의 상한 이렇게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들 혹시나 나중에 시험을 볼 때 데이터를 주고 신뢰 구간 뭐 이런 것들을 구해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 R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구하는 건 좋아요. 구하는 건 좋은데 요거는 이걸 그냥 답으로 그냥 바로 갖고 와서 그냥 쓰지는 마세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 컨피던스 인터벌 식이 있잖아요. 컨피던스 인터벌 식이 있으니까 그 식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계산 과정을 이렇게 좀 써주시고 그게 맞았나 안 맞았나를 이 R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하는 걸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교재로 가보면 이렇게 나왔고요. 네, 여기까지가 됐고요. 125인 학생의 평균 평점의 95% 예측 구간을 구해라 이렇게 나왔네요. 가봅시다. 예측 구간. 예측 구간은 또 뭘로 지정을 해주고 있느냐면 predict라는 함수가 제공을 해줘요. 이 모델을 통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new 데이터로 해가지고 지정을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데이터에는 설명 변수 값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IQ는 125다라는 거를 data.frame이라고 하는 걸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는 명령어거든요. 이걸로 print.data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print.data. print.data는 그냥 딱 이거예요. IQ라는 변수에 125라는 값이 하나가 있는 옵저베이션 하나죠. 그죠?
이러한 설명 변수가 있어야만 이거를 new 데이터로 넣어주면 이 모형에 의해서 예측된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인터벌 이퀄 프리딕션이 있고 인터벌 이퀄 컨피던스가 있는데 인터벌 이퀄 컨피던스가 이제 평균 값에 대한 평균 그러니까 y의 평균 값에 대한 그 예측 컨피던스 인터벌이 이렇게 나오고요. 프리딕션 하면은 개별 값이에요. 개별 값은 분산이 조금 큽니다. 그렇죠? 네, 시그마 제곱이 하나가 더 들어가서 이거는 조금 더 프리딕션 하면 컨피던스 인터벌이 조금 더 넓게 나와요. 개별 값에 대한 예측에 대한 거예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그 의도하는 게 개별 값에 대한 예측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해 주시면 3.617로 예측이 되고요. 신뢰 구간의 하한, 상한 이렇게 추정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IQ가 125일 때의 그 평점에 대한 평균 값에 대한 그 신뢰 구간을 구해라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신뢰 구간이 조금 더 좁죠. 그렇죠? 예. 근데 이 문제에서는 어떤 개별 학생의 그 평점의 예측 구간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프리딕션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관계수 R 구하는 거는 뭐 코르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0.912 정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뒤에는 그냥 플랫 그리는 거예요. 플랫 그리고 뭐 A, B 기울기 받아서 플랫 A, B에서 추정된 회기식을 이렇게 그려주는 거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연습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은 19일 날 볼 거예요. 19일 날 월요일 날 여러분들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에 문제가 오픈되면은요,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맞게끔 문제가 오픈될 텐데 그 제한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서 그거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뭘 구해라라고 할 때는 어떤 데이터를 주고 구해라 그러면 R로 그냥 입력해서 구한 값만 딱 쓰지 말고 그거에 식이 있으면 그 식도 같이 써주시고 R로 푸른 거는 이제 좀 확인용으로 이렇게 좀 사용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손으로 계산하는 것도 한 번쯤은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나왔는지 그 식 같은 것들을 한번 써보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